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YTN 지부, 민노총 지부죠. 네. YTN 시청자 평가위원회 방송 모니터링 결과라 그러면서 탄핵 찬반 집회를 양분할로 보여줘서 일종의 오보를 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와 네. 수만 명 수준의 광화문 앞 탄핵 반대 집회를 같은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면 인원이 비슷하게 보인다. 사실 왜곡이고 사실상의 오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백 사장을 압박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의도도 저도 가보고 네. 광화문도 가봤는데 네. 그냥 누가 봐도 광화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여의도는 길 자체가 좁고 예. 네, 거기를 뭐 메우긴 했지만 네. 광화문은 저는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에 별로 많이 안 나가봐서 네. 뭐 옛날에 제일 많이 모였다 그럴 때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나가본 중에는 그날이 네. 제일 많이 모였거든요. 예. 예, 일단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쪽 그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있는 거기 태평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승만 광장입니다. 네, 예. 그 서울역까지 네, 네. 예, 서울역까지 정말 쫙 늘어서 있는데 제가 그 남대문까지는 걸어갔거든요. 거기서부터 남대문까지 쭉 걸어갔는데 네. 일단 그 이승만 광장에서부터 그 서울시청 그 덕수궁까지는 도로는 완전히 사람들이 점유해가지고 예.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인도 쪽으로만 조금 걸어갈 수 있어서 바깥쪽으로 돌았고 경찰이 너무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은 그 차로를 다 개방을 했거든요. 차로를 다 전차로를 전차로를 개방해서 전차로에 차가 다닐 수가 없었고 예. 그 이제 세종 대왕 있는 그쪽에서는 그 종로경찰서에서 네. 나와서 뭐 무슨 과장이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하는데 서 계시면 위험하다. 네, 서 계시면 계속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넘어질 수 있다 이거죠. 네, 넘어질 예. 수도 있고 압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 달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씩이라도 걸어서 좀 움직여야지 이게 그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데 그냥 계속 서 계시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서 계시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달라.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그 대로 쪽에서는 정말 뚫고 지나가려다가 이게 이러다 압사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상으로는 몇십만 선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네. 30에서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전에 2019년 10월 3일이 또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나가봤었는데 네. 네. 네, 그때보다 이번이 더 많았습니다. 네, 네. 그때보다 근데 주최 측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9년 10월 3일보다 더 많이 모셨다고 그러면서 2019년 10월 3일 우리가 100만 집회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월 3일, 10월 9일이요. 네. 예, 그때보다도 더 많이 모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더 많이 모였습니다. 여의도는 일단 네. 그렇게 모일 공간이 없어요. 예. 네, 국회 앞에 공간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고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법정투쟁으로 이제 초점이 옮겨졌어요. 네. 그래서 집회도 광화문에서 계속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 쪽으로 네.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저는 그거는 집회 지도부가 네. 이게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누구도 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안 났지만 언제든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그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서 네. 집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주관하는 이 정광훈 목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네. 집회 장소와 시점을 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그냥 따르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파에서 그런 어떤 집회를 주도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경험이 많고 그럼요. 여태까지 예. 문제없이 잘 진행해 온 쪽이 네. 정광훈 목사님 쪽이니까 네.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줘야지 네. 그걸 자꾸 나눠가지고 뭐 여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럴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런 느낌이고 일단 오늘 윤 대통령 생일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이제 그 고립무원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면 이 윤 대통령에게 그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그래요. 남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그곳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일단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내서 이 헌법재판소도 문제도 그렇고 네.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좀 해주시고 또 뭐 헌법재판소의 화환도 제가 지금 뭐 영상 같은 걸 받아보고 있는데 워낙 많이 와가지고 헌재에서 제대로 해달라는 게 워낙 많이 와서 5겹이 쌓였다고. 헌재는 조그맣잖아요. 예. 용산 대통령실은 워낙 이게 넓으니까 막 1점 몇 킬로 이렇게 되는데 양쪽으로 쫙 둘렀다고 하는데 네네. 헌재는 5겹이 됐다 그러는데 이걸 국내 언론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데 일본 언론들이 오히려 보도를 해요. 하죠. 예. 네. 일본 언론들이 헌재 앞에 화환이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걸 비추면서 하나씩 읽는 그런 것도 있고 참 이 지금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네네. 완전히 이 민노총 언론노조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보면 다른 언론들은 이제 좀 그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놓고 여러 가지 한 10몇 개를 동시에 보면 다른 언론들은 이제는 좀 낮았는데 아직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 뭐 한동훈과 탄핵 찬성파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곧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많이 정상화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탄핵 국면에서 사실 뭐 여러 언론이 뭐 어떻게든 좀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제가 한 40년 언론 활동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뷰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2시간씩 제 생각과 주장을 고성훈 TV로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걸 인용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의 후지 TV 그리고 아사히 TV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신들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도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이 처음에 우리 좌편향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 받아서 타진하다가 자기들이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자기들이 알기에도 광화문에 뭐 수십만 명이 100만 명이 모여 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대부분 이걸 보도조차 안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직접 보도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와요. 특히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언론들이 볼 때는 일본이 제일 우리나라를 잘 아니까 뭐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40몇 년을 80년대 초반부터 봐온 분이라서 이런 분들은 이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말도 잘하는 데다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DJYS하고 직접 얘기를 해본 지금 기자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DJYS를 직접 뭐 다 상대했던 그런 기자들이 있는데 그런 기자들 앞에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 해봤자 안 통하는 거죠.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좌파들도 지금 신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내란죄로 뒤집어 씌울 때 이게 과연 먹힐까 굉장히 갸웃갸웃했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내란죄는 내란죄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내란죄로 갔는데 갑자기 수사기관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셋 다 덤벼들면서 지금 내란죄로 완전히 이 방향이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는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내란죄가 될 수가 있냐. 이게 내란죄라는 걸 법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형법과 형법상 내란죄의 조문 자체를 읽어보면 이 내란죄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막 언론의 분위기를 타고 지금 검찰, 경찰 막 나서서 이 완전 고래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연말까지지 연말이 넘어가서 일단 김용현 장관 구속이 28일까지거든요. 20일. 그러면 28일 전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군들도 한 일주일 내에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기소가 다 돼야 되는데 기소가 되고 나면 판이 확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내란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보면 예. 이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사실상 공소장이거든요. 네. 검찰의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형사 재판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네. 형사 소송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네. 검사의 역할을 이 국회 즉 소추인단 지금 이제 정청래가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네, 단장이 되는 거고 지금 11명으로 구성을 했다는데 네. 근데 이제 국힘은 이 소추인단에 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11명이 할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법조인 출신은 뭐 박은정, 뭐 천하람 이런 정도가 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을 보면 처음에 했던 거는 뭐 이상한 것들 뭐 북중러 외교 뭐 이런 것까지 다 껴 있어가지고 정말 중구난방이었는데 예. 두 번째는 아주 그냥 그 내란하고 그 당시 뭐 비상계엄 상황, 네. 그 계엄 포고문, 그 대통령 담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는 증거가 63개의 신문 기사밖에 없습니다. 신문 기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사 재판이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게 그 네. 사이에 문재인 때 굉장히 형사소송법을 많이 바꿔가지고 네. 검찰의 그 조서,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든 아니면 뭐 참고인 진술 조서든 이런 조서가 네. 예전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전에는 이게 다 증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는 이걸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 조서 작성한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날인 찍잖아요. 네. 그거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때 많이 했거든. 그때 많이 했죠. 일단 찍으면은 이게 증거로 인정된다는 거야.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빼도 박도 못해요. 나중에 가서 법정 가서 아무리 부인을 해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때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지금은 경찰은 예전부터 원래 그 법정에서 손 흔들면 휴지된다 그럴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예. 그냥 그걸 아예 보질 않아요. 형사 기록에 껴 있어도 뺍니다. 기록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거든요. 그냥 그 올라간 게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은 아예 빼고 보질 않아 버리는데 예. 지금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검찰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예, 법정 증언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검찰, 경찰 그 공수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 그 헌법재판소가 그 세 군데 기관에 대해서 전부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하면 기소한 기록 내놓으라 그럴 거고 공수처나 경찰은 여태까지 한 거 다 내놔봐라.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네. 그 검찰에서 한 달간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록을 전부 가져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근데 그때는 그 검찰에서 했던 최순실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니까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게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90일 만에 재판이 결판이 나버렸는데 이번은 전혀 다른 게 네. 이게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네. 일단 63건의 언론 기사는요. 신문 기사는 전문 증거라 그래가지고 증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부동의 해버리면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빼는 거예요. 그냥. 아하. 네, 그걸 뭐 넣어놓으면 읽지 않겠느냐? 빼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기사는 그리고 기사라는 게 뭐 또 누가 어떻게 썼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전혀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신문기 지금 사실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다 빼버리면 공소장 하나 남는 겁니다. 아무 증거 없이 내란죄 범했다. 네, 내란죄 범했다라고 공소장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기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검경 공수권 걸 다 가져다가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일단 이걸 전부 부동의하고 시작하면 전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증인 다 불러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증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이상 지금 불러다가 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검찰 경찰과 군인 양쪽으로 해가지고 예. 100여 명 이상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도 여러 명 불러다 조사를 했고 네. 근데 지금 얼마나 허술하게 지금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냐면 탄핵 소추안 자체 중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제 정리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뭐 검사장이가 누구 한 명, 3명을 같이 심리하겠다. 다 같은 내용으로 내란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모순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비상계엄령 발령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은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그렇지.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 네, 참석했다고 이 내란죄 공범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추안 자체. 증거도 아니고 뭐 진술이야 엇갈릴 수 있죠. 소추안 자체, 이를테면 공소장 자체가 서로 네. 엇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 사건 같으면 그러면 이제 공소사실 변경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도 이미 탄핵해버렸잖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야. 네,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먼저 다른 갖고. 얘기를 가지고 서로 탄핵을 해놨는데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면 둘이 완전히 모순되면 둘 중에 네. 하나는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정리하라고 할 거거든요. 아하. 그럼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도 모르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노무현 때 2달, 박근혜 때 3달은 그냥 옛날에 이런 이 법적 상황이 전혀 달랐을 때의 네. 아주 신속 재판이고 네. 특히 노무현은 자기가 나 범죄 저질렀다고 시인을 했잖아요. 네. 다만 이게 탄핵받을 만큼 중범죄가 아니니까 그때는 봐달란 판단만 거야. 했어요. 판단만. 그렇잖아요. 네. 네.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안 따지고 판단만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너무 그냥 당했어요. 박 대통령이 아예 이 법률적인 걸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아하. 그냥 내팽겨쳐 두니까 변호인단의 구성도 그렇고 변호인단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변호인단들도 다 탄핵 재판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고 뭐 이러니까 그냥 어이없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걸 나눠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딱 네. 방향을 잡은 거예요. 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 쪽 변호인단으로 따로 대응하고 네. 탄핵 재판은 이건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능한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따로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응을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석동훈 변호사 같은 분은 입심이 좋기 때문에 네. 이 변론 자체보다는 네. 벌써 석동훈 변호사가 언론 상대하니까 기사가 팍팍 나와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웬만한 변호사들은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석 변호사님이 딱 하니까 기사가 뭐 쫙 쏟아지면서 이게 무슨 내란죄냐. 그리고 일단 그 얘기거리가 좀 되는 게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타이틀을 네. 달고 나가니까 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어찌됐거나 지금 오늘 언론들을 쭉 이렇게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일단 내란죄 안 된다는 거가 그냥 쭉쭉 나오고 있어요. 아하. 언론들도 전혀 내란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조문 한번 읽어봐라. 조문에 당신이 조문을 읽으면 이게 되겠냐.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분도 계속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어떤 폭동 뭐 이런 것들 형법상 그 규정하고 있는 폭동 이런 것들의 규모에 따라서 예. 단계별로 쫙 있거든요. 내란은 제일 큰 겁니다. 아하. 그 중간 사이에 소요라는 것도 있고 단순히 폭동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게 뭐 폭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단계별로 쫙 있는데 지금 폭행도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요. 없어요. 네. 아니 군인이 출동하면 폭행이에요? 그건 아니죠. 군인이야 명령 받으면 출동하는 건데 군인하고 뭐 어떤 그 군중들 사이에 뭔가 충돌이 있었어야 되는데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력행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 오로지 보인 거라고는 가장 센 게 안기령이 총기 그거는 저 안기령이가 총기를 뺏으려고 한 거죠. 안 뺏기려고 버틴 거예요. 네, 안 뺏기려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 지금 폭행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거냐. 네. 그리고 폭동 이게 내란죄는 크게 말해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필요한데 둘 다 입증이 불가능한데 아하, 예. 이 입증을 소추인단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추인단은 지금 기사 밝기에는 거기 무슨 검사가 있어요. 직접 수사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직접 수사를 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이지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의 탄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네,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하고 비교할 정도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1심 사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1심 사건이 그게 한동훈이 기소한 건데 47개 혐의를 가지고 기소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47개 무죄 나왔잖아. 네, 47 대법원장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 47개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재명이도 아닌데. 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짜게 가지고 잘라서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5년 걸렸죠. 그 재판이. 예. 그 지금 헌재가 그 공보관이라는 자가 연일 지금 이 언론 플레이를 해요. 네. 뭐 헌법재판관 3명 특히 야당이 추천하는 2명 포함해서 네.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이 주심 판사는 극도의 보안 사항인데 네. 이걸 어떻게 JTBC가 지그들이 취재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흘려주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내부에서 흘린 거죠. 하면서 네. 저 정영식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헌재를 흔들고 협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탄핵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재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한다 돼 있지만 네. 실제로 헌법재판소 8년 전에도 보면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8년 전과는 네.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게 네네. 일단 8년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 그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는 화환이 그렇게 쌓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못했죠. 네, 그때는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못했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 화환이 압도하고 있거든요. 화환부터.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다 보고 네. 밑에 있는 헌법재판소 뭐 얼마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음흠. 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연구관들과 그 밑에 있는 실무 직원들도 다 보고 있을 네. 텐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일단 차이가 있고 예. 그분들도 보면 이제 헌재 앞에 이제 시위들의 규모라든지 이걸 네. 볼 텐데 지금 뭐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그 안진걸과 뭐 김민웅이 하는 그 단체 정도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동력이 확 꺼졌어요. 이 사람들이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다가 완전히 몰두하다 보니까 네. 이 뒤에는 이제 이미 다 된 거야. 아하. 예, 완전히 동력이 꺼졌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하. 예. 이제부터 헌재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음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 이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원들이 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네. 판사는 기본적으로 주장이 나오면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아하.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형사재판 준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형사재판이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증거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서 안 되는 건 볼 수도 없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예전 스타일의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하.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은 마찬가지고 뭐 노무현 뭐 당연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 남아있던 분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사실 대통령 탄핵 처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처음 초반에 어떻게 탄핵 재판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룰 미팅 비슷한 게 이제 변론 그 준비기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압도할 이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굉장히 노련한 형사 재판을 많이 한 그 변호인단들이 구성이 돼야 될 거고 네네. 네, 수사 쪽은 뭐 오죽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형사재판 쪽은 헌법재판 쪽은 그런 변호인단의 구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뭐 많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강현석 변호사도 이제 그 형사 사건 또 민사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지금도 네네.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제 형사 사건 피의자죠.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피의자 본인이 나는 무죄다 끝까지 네. 싸우겠다고 할 때 하고 네. 아유 뭐 내가 해봤자 뭐 소용 있겠냐 하고 완전히 기가 끊겨서 할 때하고 다르죠. 사건 양상이. 전혀 다르죠. 예. 네. 재판 양상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요. 예. 완전히 다르고 아니 일단 피의자가 무죄라고 하면 재판부부터 이 무죄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면 이 대응 안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렇게 되면 재판부는 그냥 인정한 걸로 봐버려요. 아하. 네. 그러니까 묵비권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묵비권이라는 게 원래 안 좋은 건데 왜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냐면 나중에 가서 법정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미리 이전에 얘기한 거하고 이게 어긋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무슨 얘기를 해놓는 게 잘 정리해가지고 정제된 의견으로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 한 번에 딱 정리해가지고 나가는 게 낫지 미리 섣불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놓으면 왜 그때는 이 말했냐 이때는 이 말했냐 하면 신빙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묵비권 수사 받을 때는 묵비권인데 때로는 효과가 있지만 네, 법정에서는 무조건 하여간 아주 당당하게 제대로 된 진술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인데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제일 급한데 오늘 중에 결론이 날짜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글쎄 지금 하여간 이미 이제 용병들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국힘에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외부 명망가 뭐 이런 어디서 갑자기 그냥
나이츠 인 샤이닝 아머. 네. 네. 그러니까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당을 구해줄 거다. 네. 이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아하.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좀 오랜 경험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난국에서 이렇게 잘 그야말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이건 경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내 인사 중에 다선 중에서 그나마 그 국민적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나 싶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 대단한 인물이 없는 이상은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대선이 혹시 치러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대선에 나갈 사람이 맡을 수는 없잖아요. 관리형의 인물이 아무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름들이 네. 권영세. 네. 뭐 이 사람 검사 출신이니까 이 법적 대응까지도 잘 할 거라 네.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판사 출신. 네. 그리고 김기현 네. 판사 출신. 네. 또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다 역임을 했거나 네. 아니면 국무위원을 역임을 했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나쁘지는 않은 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어쨌든 배신자들이 뭐 12명이든 23명이든 나온 셈인데 네. 이자들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부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또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막 다 잘라내버리는 거는 조금 성급할 것 같고 네. 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한동훈에 대한 그 어떤 잔상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야 친한계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친한계가 구심점을 잃었을 때 이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아직도 지금 김종혁이니 뭐니 이런 그 원애들은 뭐 언론에다 대고 악악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이 친한계의 뿌리가 뽑힌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리는 이제 그 한 1월 달쯤 해서 네.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차분히 해서 결국 이제 당원권 정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2단계로 하자는 거죠. 네. 1단계는 일단 한동훈 문제를 정리하고 정리를 하고 투표권도 없이 악악되는 자들을 네. 한꺼번에 정리하자.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기 위해서라도 백석은 유지를 포기하면 해야 안 되니까. 되거든요. 백석은 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옥석을 좀 가려서 네. 그렇게 하자. 백석은 또 개헌저지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좀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언론들도 이제 광란의 분위기에서 네. 좀 자중하는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완전히 편향돼 있다가 지금 이제 경제 신문들부터 돌아오는 느낌, 한경부터 시작해서 예. 매경 뭐 이런 데들이 쫙 돌아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조중동의 광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아하. 조중동이 빨리 제정신을 차리라고 특히 아직도 동아일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중동이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조중동 절독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론을 좀 끊어버려야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그 안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옛날처럼 뭐 100만이 보고 50만이 본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예. 20만도 채 안 봅니다. 네. 예, 조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 또 이런 패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참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